창세기 읽기 67회입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전체가 50장까지 있는데 오늘 40장이니까 끝나갑니다.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갔고 거기서 보디발 장군 집에 청지기로 활동하다가 그 주인 안주인의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죠. 거기에 걸려들어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까지가 39장에 나옵니다. 그것으로 요셉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반전 드라마가 다시 시작하죠. 요셉에게는 그러한 그 반전 모티브가 여러 번 나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잘해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죠. 그래서 그 감옥의 대소사를 책임진 위치까지 갑니다. 성서는 그 요셉이 성실하다는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네, 요셉의 이런 반전 드라마의 그 중요한 소재로 나오는 게 꿈 이야기입니다. 고향 집에 있을 때부터 꿈 이야기를 하다가 형들과 심지어는 아버지에게서도 좀 이상하다 하는 말을 듣죠. 이상하다는 말을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아버지가 이렇게 묻는 게 나와요. 우리 내 형제들만 아니라 나도 너에게 절을 하는 거냐? 그걸 다시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지 않겠습니다. 그 야곱이 고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다고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소재가 이제 꿈이에요. 시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하는 무의식 심리학의 장을 새롭게 연 그 독일의 그 유명한 심리학 학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꿈의 해석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들은 참 절대 꿈을 꾸시나요? 꿈 꾸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하죠. 완전히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다수는 꿈을 꿉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꿈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꿈도 있고 남지 않는 꿈도 있습니다. 저도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다 없어지죠. 그래도 오랫동안 남는 꿈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부터 프로이트의 주장에 따르면 꿈은 우리 무의식의 발로라고 합니다. 우리 심리가 그거를 이제 빙산처럼 설명을 했어요. 이게 바다 수면이라고 합시다. 네, 빙산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 위에 부분이 의식입니다. 아래 부분이 무의식이죠. 무의식은 숨어 있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사실은 무의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겉으로는 의식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의식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어떻게 교정해 나갈 수 있어요. 네, 교육이 우리의 의식을 이렇게 건전하게 하는데 중요합니다. 근데 무의식은 그런 교육을 받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비롯하여 그의 일관된 주장에 의하면 인간은 그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데 거기에 작용하는 게 리비도라고 합니다. 이게 성적 경향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의 경향, 리비도. 남자는 여자를 지향하게 되어 있고 여자는 남자를 지향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의식에게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도 뭐 저걸 이용한다고 하네요. 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코카콜라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성의 육체를 연상하게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뭐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병 모양을 조금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그랬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게 웨디푸스. 네, 제가 이거 성경 이 공부 시간에 옆으로 나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웨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콤플렉스. 그리스 신화에 나온 거죠. 뭐 그 이야기는 제가 어,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 그 직접 그 이야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로 그 이야기인지 아닌지 제가 지금 100%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그림이에요. 결국 그 웨디푸스죠. 그 주인공이.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어디 버려졌어요. 근데 걔가 다른 나라의 왕이 돼갖고 자기 태어난 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해요. 옛날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상대방 왕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만든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웨드푸스가 전쟁을 해서 이긴 그 나라가 바로 그 왕비가 바로 자기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이상이 흘러가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웨드푸스가 자기 눈을 이제 멀게 했다 하는 겁니다. 한쪽 눈을 그렸는지 양쪽 눈을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웨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프로이트가 인간에게는 리비도 경향이 있다. 무의식에 그 작용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요셉의 꿈 이야기를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꿈 현상에 대한 우리의 심리적인 어떤지를 이 학자의 말을 통해서 잠깐 옆으로 빠지는 말이긴 한데 말씀드렸어요. 요셉이 어, 꿈을 많이 꿨네요. 그
여러분들은 또 이제 꿈을 꾸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네.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거기 이제 전개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너무 자책을 하거나 자기가 막 악한으로도 나올 수 있고 평소에 자기가 아, 아주 혐오하던 사람들의 행동이 자기에게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꿈으로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근데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꿈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좀 어느 정도 안다. 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제가 꿈 이야기를 해서 해몽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100% 잘못된 건 100%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 이 꿈을 꾼 사람의 무의식이 계속 반복되면 무의식이 되잖아요. 이, 그런 것들이 예, 그의 무의식에 작동을 하다가 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평생 동안 내가 아,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어디 멋진 그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살고 싶다고 하는 그 꿈을 계속 꾸던 사람이 어느 날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꿈인데, 그거 말고도 그, 그, 어,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좀 다르게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점쟁이들이 해석한다고 하는데, 그게 100% 틀린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요셉이 또 꿈을 해몽함으로써 출세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40장에 이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바로에게 스카우트 돼서 그 나라 일 전체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된 건 41장에 나와요. 40장에서는 감옥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1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음,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이름은 나오지 않네요.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 이 두 먹을거리가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떡빵이죠. 빵과 술, 포도주와 빵, 성찬예식의 핵심 소재인 빵과 포도주. 이건 사람이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고체로 된 빵과 액체로 된 포도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약간 복잡합니다. 이 요셉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와 연루돼서 옥에 갇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당연하게 그 39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 궁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한 옥, 감옥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친위대장은 보디발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39장에서는 분명하게 보디발의
친위대장이라고 언급하는데 왜 40장에서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39장에 나온 친위대장 보디발과 여기 40장에 나오는 친위대장이 다른 사람일까요?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다른 전승일까요? 어쨌든 그것은 뭐 독자들의 상상력에 맡기고 이 본문을 그대로 따라가 봅시다.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렇다면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여전히 그 집에 머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상황이 조금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어, 보디발 친위대장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었던 그 요셉을 그 자기 집 안에 있는 옥에다가 가두고 어, 끝냈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서 간수자에게 인정받아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도 조금 이게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간수장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친위대장이 그렇게 하네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아주 고위직 인사이기 때문에 친위대장이 더 챙겨서 이렇게 해낼지 모릅니다. 근데 요 대목도 좀 자연스럽진 않죠. 친위대장과 요셉과의 관계는 이건 완전히 그 배신자 그 아닙니까? 그 요셉을 가능한 대로 멀리 보내고 완전히 여기 애굽에는 발을 딛지 못한데 하거나 못하게 한다거나 그 어떤 활동도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다고 그래요. 앞에서 벌어졌던 그 상황하고 이게 매칭이 좀 잘 안 됩니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음, 갇힌 지 여러 날이라. 5절.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그들에게 근심이 비치는지라. 요셉이 들어가 봤다. 어디로 들어가 봤나요? 감옥에 들어갔다는 건 아니죠. 요셉 자체가 감옥에 있는데 감옥 안에서 또 감옥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음, 지금 여기 요 40장에 나와 있는 거를 어, 배경으로 놓고 본다면 요셉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여긴 또 이제 자기도 갇혔다고 하는 게 나타나요.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아,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수가 hel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런 구절만 딱 따서 어, 꿈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서 신자들에게 꿈 얘기 나한테 얘기해봐요. 내가 해석해 줄 테니 내가 기도하고 응답 받아서 해석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기자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붙들어야지 이런 한두 구절에 예, 꽂혀가고 그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면 성경 읽기와 성경 해석에서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이 꿈, 꿈 이야기를 통해서 왕에게 인정받는 이야기가
여기 요셉 전승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나오죠. 미안합니다. 다니엘 이야기에 나오죠. 성경에 그런 꿈 이야기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는 그 고대인들의 세기관 네, 근거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그 과학적인 근거 없는 것 같기는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한 개인이나 민족이 어떻게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저는 꿈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거죠. 하는 거죠.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딱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뭐 한 번에 꾼 꿈이니까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하여튼 무슨 만화처럼 전개가 됩니다.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칩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머리를 든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마 관용어인 것 같아요. 진짜 머리를 이렇게 든다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가면 다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똑바로 말을 할 때 이렇게 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를 바로 앞으로 데리고 간다는 걸 의미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이런 표현들을 보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친위대장이 직접 요셉을 시켜서 이제 저 사람들 섬기게 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자유롭게 지냈던 것으로 보여서 좀 자연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밑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떡을 책임진 이 사람도 자기에게 좋은 일이 벌어질 걸 기대하고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대답에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아주 끔찍한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머리를 들게 한다는 게 실제로 이렇게 머리를 고개를 들게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서게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용어 같긴 한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갖다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죽는 거죠. 요셉이 그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40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만화 같은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요셉에게 어떤 일들이 이렇게 좋은 일이죠. 놀라운 일들이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조짐을 이제 독자들에게 느끼게 하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정말 흥미진진하게 전해줄 수 있는 소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핵심이긴 하지만 또 하나는 영적인 상상력을 이렇게 풍부하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아는 것만이 무조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하긴 해요. 그런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상상력을 펼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이들,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그러한 상상력을 꽃피게 하는 기독교 교육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억지로 어떤 교훈을 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젊은 교육자들이 성경 공부나 설교를 할 때 너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애쓰지 말고 성경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해 주기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사람과 떡 맡은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 과정을 리얼하면서도 좀 상상력이 아주 많아질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으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신앙교육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 설교를 꼭 어떻게 누구를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담백하고 그 여운이 있는 설교는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를 그대로 불러 쓰듯이 낱말 그대로 문장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그 텍스트를 자기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색깔로 막 설명하고 주관적인 입장으로 덧칠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